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세금 분쟁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폐업한 회사의 전직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수억 원대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사연이거든요. 네, 이게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그 대표이사가 예전에 회사에서 빌려갔던 돈, 흔히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자료는 이 가지급금 상여 처분, 그리고 특수관계 소멸. 용어부터가 좀 어렵죠. 이런 법률 용어들이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세금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임무는 이 복잡한 사건의 전말을 좀 명확하게 풀어보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이 전직 대표는 세금 부과에 맞서 싸웠는지, 또 법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랑 대표 개인 간의 어떤 금전 관계가 그 회사가 없어질 때 세법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사건 배경부터 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ZZ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세워져서 2015년 7월 28일에 폐업 신고를 한 회사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014년부터 폐업할 때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아니면 사내이사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핵심 용어가 나오네요. 바로 가지급금. 이게 회계나 세무 쪽 아니시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 같은 특수관계자 있잖아요. 네네, 특수관계자. 이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랑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 빌려가거나 아니면 증빙 없이 그냥 가져간 돈, 이런 게 해당될 수 있죠. 그냥 회사 돈을 좀 편하게 가져다 쓴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세법에서는 이 가지급금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봅니다. 이게 잘못하면 회사 돈이 부당하게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제대로 회수했는지 이자는 받았는지 이런 걸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그 가지급금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거죠. ZZ 회사가 2015년 3월, 그러니까 폐업 직전 해에 법인세 신고를 할 게였어요. 2014년도 법인세 신고서였는데 네. 이때 재무제표에 단기 대여금이 한 7억 8,500만 원 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미수 이자, 그러니까 아직 못 받은 이자가 한 5,500만 원 넘게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돌 전부를 원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분에게 빌려준 거라고 딱 명시를 한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통은 회사가 이자 수익을 신고하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니까 법인세를 더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세금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ZZ 회사는 굳이 원고에게 돈 빌려줬고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스스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신고를 한 셈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신고 행위 자체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불리할 수도 있는 신고를 했다는 거군요. 근데 더 좀 이상한 건 이 회사가 2015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요. 한 36억 원에 꽤 큰 금액이죠. 네, 큰 돈이죠.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그해 7월에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2015년도 법인세 신고는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돈은 벌고 신고는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무서, 당시에는 YY 세무서장이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자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추정해서 ZZ 회사의 2015년 소득 금액을 약 11억 4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21억 4천만 원 전부가 실질적으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흘러들어간 소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금액 전체를 원고 개인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정상여 처분이라는 건데요. 인정상여. 실제로 상여금을 받은 건 아닌데 받은 걸로 인정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법 규정에 따라서 그 이익이 대표 개인에게 돌아갔다고 간주해서 상여금처럼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일종의 세법상 의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세금 부과 시도, 1차 처분 예고였던 겁니다. 아니, 11억 원 넘은 돈이 갑자기 내 소득이라니. 원고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즉각 과세전 적부심사라는 걸 청구했어요. 일종의 불복 절차죠. 그 결과 실제로 본인한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다른 거 합쳐서 총 6억 4천만 원 정도는 제외가 됐어요.
좀 줄었네요. 네,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약 5억 500만 원이 원고의 2015년 소득으로 확정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약 2억 1천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이게 1차 최종 처분이었고요. 원고는 여기에도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졌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래도 다행이었을 텐데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또 시작입니다. 세무서가 이 1차 처분 관련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지지회사가 스스로 신고했던 그 2014년 가지급금 문제를 다시 보게 된 거죠. 아, 그 7억 8,500만 원짜리. 네, 바로 그겁니다. 2014년에 원고에게 빌려줬다고 신고했던 그 7억 8,500만 원이랑 또 미수이자 5,500만 원. 합치면 대략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이 돈이 회사가 폐업하는 2015년 7월까지 전혀 회수가 안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1차 처분 때 이미 2015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2015년 소득이 나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무서는 이 회수 안 된 가지급금 원금이랑 이자 합계 그 약 8억 4천만 원에다가요. 추가로 발생한 인정이자라고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 계산했어요. 그래서 총 약 8억 7천만 원. 이 전체 금액이 2015년에 원고에게 귀속된 또 다른 소득이다. 상여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처분 때 문제 삼았던 소득이랑은 별개로 이 회수 안 된 가지급금 자체가 폐업 시점에 또 다른 소득이 됐다. 이런 논리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거죠. 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요? 그래서 이제 관할세무소, 이번에는 XX 세무서장이었는데 이 8억 7천만 원 전체를 원고의 2015년 소득으로 잡되 1차 처분 때 이미 과세했던 5억 500만 원은 빼줘야 하잖아요. 중복이니까. 네, 그건 빼야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차액 약 3억 6,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또 부과한 겁니다. 이 추가 세금 부과,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이 사건 처분인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당연히 원고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고와 세무서가 법정에서 어떻게 맞붙었는지 그 공방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원고는 왜 이 추가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주장은 아주 근본적인 거였어요. 내가 진짜로 그 7억 8천만 원 넘는 돈을 회사에서 빌렸는지, 설사 빌렸다고 해도 이미 갚았거나 바른 걸로 퉁친 건 아닌지 제대로 확인된 게 없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가지급금 자체가 있었는지 또 회수가 안 된 게 맞는지 이걸 다 부인한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좀 단호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JZ 회사 스스로 자기들이 2014년 법인세 신고할 때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줬다고 명시적으로 신고했다는 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아까 그 지점 말씀이시죠? 스스로 불리할 수도 있는 신고를 했다는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을 인식해서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어찌 보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굳이 거짓말로 이런 불리한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뭐랄까, 일종의 자백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신고했다는 게 그렇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군요. 근데 원고는 또 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냐, 그럴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도 항변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런 주장도 했는데 법원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회사가 당장 현금이 부족했더라도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원고에게 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고요. 실제로 ZZ 회사가 2014년도에 외부 금융기관 같은 데 지급한 이자 비용만 봐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원고 측에서 이 가지급금을 갚았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걸 회수하려고 노력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전혀 내놓지 못했어요.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그렇게 맡겼고, 그럼 두 번째 주장. 이건 약간 절차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원고 주장은 그 2014년 법인세 신고서 보니까 대표자 이름이 내가 아니라 최BB라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근데 당시 등기부상 대표는 나, 원고였다.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 틀린 그 신고서 자체가 무효 아니냐. 그럼 그 무효인 신고서에 써 있는 가지급금 내용도 인정할 수 없고 이걸 근거로 상여처분한 것도 위법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실제로 등기부상 대표랑 신고서상 대표 이름이 달랐던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형식적으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세법의 아주 중요한 원칙,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대표자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 네,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보니까 원고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일부 기간에도 사실상 ZZ 회사의 운영을 다 책임지는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근거가 뭐였을까요? 예를 들면 원고 이전에 잠깐 등기됐던 최이라는 대표는 당시 다른 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대표였다는 확인서를 써주기도 했고요. 명의만 빌려준 거군요. 네. 그리고 문제의 그 최비비라는 사람 이름으로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다름 아닌 원고 측 회사 직원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요. 또 해당 법인세 신고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전자신고된 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신고서에 대표자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었어도 이거 실질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된 유효한 신고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1차 처분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가 나는 이름만 걸어놓은 형식적인 대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 전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결국 명의상 대표 주장은 이번에도 통하지 않은 겁니다. 야,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정말 강력하네요. 서류상의 어떤 허점보다는 그 경제적인 실질을 우선해서 판단한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원고가 마지막으로 내세운 주장,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 너무 흘렀다, 세금 부과가 너무 늦었다, 이 주장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가제척기간 도과 주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쟁점이에요. 원고의 주장이 좀 복잡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좋다. 내가 가지급금 받았고 못 갚았다고 치자. 그런데 회사 AZ는 2015년 7월 28일에 폐업했다. 폐업했으면 나랑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는 그날 끝난 거 아니냐. 세법상 상여처분은 특수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하는 거니까 내 소득이 확정된 시점은 2015년이다. 여기까지는 맞죠. 네, 일단 2015년 소득이라는 거네요. 종합소득세 부가제척 기간은 보통 5년인데 세무서는 2021년 4월 22일에야 고지서를 보냈다. 2015년 소득에 대한 제척 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5년이니까 2021년 5월 31일에 끝나는데 어라? 그 전에 고지서가 왔네. 그럼 기간 내인가? 여기서 한번 멈칫하다가 네. 아니다, 잠깐. 그 가지급금 자체는 2014년에 발생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2014년 귀속소득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척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5년이니까 2020년 5월 31일에 이미 끝났다. 따라서 2021년 4월에 온 이 세금 부과는 무효다. 라는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편 거죠. 와, 정말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소득이 확정된 시점을 2014년으로 볼 거냐, 2015년으로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제척기간 계산이 달라지고 세금 부과가 유효한지 아닌지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 가지급금 미회수 사건을 2014년 귀속소득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2021년 4월의 세금 부과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나서 무효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이걸 2015년 귀속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돈을 빌려간 건 2014년인데 왜 2015년 소득으로 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 혹시 세무서가 제척기간 때문에 일부러 2015년으로 좀 몰아간 건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대한 세법 규정자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이 과목이라는 규정인데요. 네. 이 규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 같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랑 상관없는 가지급금을 빌려줬는데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그날까지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회수하지 못한 금액 전체를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회사의 입금, 즉 수익으로 보고요. 동시에 그 돈을 가져간 걸로 보는 특수관계자 개인의 소득,
즉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빌려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끝나는 시점까지도 못 갚은 돈은 그 마지막 날에 가서 이게 떼인 돈이 아니라 그냥 줘버린 돈, 상여로 보겠다. 이런 거군요. 마지막 날에 정산하는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퇴직할 때 퇴직금 정산하듯이 특수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그동안 해결 안 된 가지급금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세법은 이 시점까지 회수 안 된 가지급금은 사실상 회사가 포기하고 개인에게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서 그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는 정확히 언제 소멸된 걸로 봐야 할까요? 원고는 회사 폐업일인 2015년 7월 28일이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주식회사가 사업자 등록 말소하고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즉시 법인격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고 주주나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딱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해산 등기하고 청산인 선임하고 채권 신고 공고하고 재산 분배하고 이런 복잡한 청산 절차를 다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그럼 원칙대로라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시점에 특수관계가 소멸한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네, 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제체제치회사는 그런 공식적인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죠? 네, 폐업 신고만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JJ 회사는 폐업 신고만 했을 뿐 상법에서 요구하는 정식 해산이나 총산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어쩌면 아직 청산 안 끝났으니까 특수관계도 소멸 안 했고 따라서 아직 상여 처분할 시점도 안 온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여기서 또 한 번 실질을 따졌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중요한 예외를 인정했어요. 어떤 예외인가요?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아무런 영업 활동도 안 하고 남은 재산도 거의 없고 특히 채권 회수 노력을 포함해서 총산 절차를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하지 않아서 이게 사실상 해산되거나 총산된 거랑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렇다면 형식적인 총산 종결 등기가 없더라도 조세 형평의 원칙상 그 폐업일을 실질적인 특수관계 소멸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절차는 좀 부족해도 실제로 보니까 회사가 완전히 기능을 멈추고 모든 관계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 상태라면 그냥 그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지회사가 2015년 7월 폐업 신고 이후에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하지 않았고 특히나 핵심 쟁점인 원고에 대한 그 거액의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건 사실상 채권을 포기하고 회사 활동을 끝낸 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총산 절차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일인 2015년 7월 28일에 원고와 지지회사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바로 이 시점, 즉 2015년에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관련 이자 전액이 원고의 2015년 귀속 상여소득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결국 가지급금 자체는 2014년에 생겼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2015년으로 봤다. 그래서 2016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5년의 부가제척 기간 안에 이루어진 2021년 4월의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군요. 원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제척기간 주장도 이렇게 막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세무서에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복잡하고 치열했던 법정 다툼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관련 업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실질이 형식에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세법은 등기부상 대표가 누구냐, 형식적으로 청산 절차가 끝났냐, 이런 것보다는 누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는지, 회사의 실제 활동 상태가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네. 따라서 나는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다, 혹은 서류상으로는 아직 회사가 살아있다, 이런 항변은 적어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 정말 무섭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가지급금은 정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요. 만약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반드시 적정한 이자를 받고 명확한 상환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가 중요하군요. 네. 특히 회사 폐업이나 대표이사 퇴임, 지분 매각 등으로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날 걸로 예상된다면 그 시점 이전에 반드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미회수된 금액 전체가 한순간에 개인 소득으로 잡혀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여 처분의 위력입니다. 회사 문 닫는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셋째는 회사 폐업 절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만 말소하고 끝낼 게 아니라 상법에서 요구하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서 미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 같은 재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활동이 멈추고 채권 회수 노력도 없다면 공식적인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안 된 채권, 특히 가지급금이 소득으로 간주돼서 과세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주신다면요. 마지막 넷째는요. 세금 부과 제척 기간의 시작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세의 경우 실제 소득 행위가 있었던 해가 아니라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 연도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제척 기간, 보통 5년, 예외적으로 7년 또는 10년을 계산한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위 시점, 가지급금 발생과 소득 기속 시점, 특수관계 소멸이 다를 수 있고 세법은 후자를 기준으로 제척 기간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 전직 대표이사의 수억 원대의 세금 분쟁 사례를 통해서 가지급금, 상여처분, 특수관계 소멸, 부가 제척 기간 같은 복잡한 세법 쟁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결국 형식적인 주장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와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서 폐업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실질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법적인 형식, 예를 들면 등기라든지 공식적인 청산 절차 같은 것과 경제적인 실질, 그러니까 실제 운영 상태나 사실상 폐업해서 채권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실질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거든요. 회사가 서류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활동도 없이 그냥 빈 껍데기만 남고 내부자에게 갚아야 할 빚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일 때 과연 세법은 언제까지 그 형식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어떻게 보면 조세정의나 형평성을 위해서 때로는 경제적 실질이 법적 형식을 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질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또 다른 세법 영역은 없을지, 혹은 반대로 형식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만 하는 영역은 또 무엇일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거래관계 속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